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이겨서 며칠 동안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할지 몰라도 저쪽 편은 지금요 깔깔대고 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다 끝났는데 시장 2개를 먹었다고 착각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전체를 다 주사파가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 끝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휘부가 다 사퇴하고 이거 다 쇼입니다. 그 사퇴를 했으면 이제는 그 국가 정신을 부인하지 않는 비문이라고 합니까? 그 소위 그런 사람들로 새 판을 짜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강화된 이런 사람들로 전체를 다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 쟤들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웃고 있고 특별히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서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지금 우리가 그걸 보게 됐는데 11월 달에 모든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뭐 사회주의 정도가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 계획서에 국가의 모든 기업은 국유화한다. 그리고 또 모든 주택 50%는 국가가 소유한다. 뭐 하여튼 뭐 북한보다 더해요, 더해.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주민자치법을 통해서 그건 인민위원회를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북한처럼 어디에 외부에 가거나 어디 여행을 할 때는 통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법에. 이거는 끝난 거죠. 그래서 쟤들이 웃고 있다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뭐 지금 와서 무슨 뭐 시장 선거고 개뿔이고 그리고 내년에 뭐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뭐 우파가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니고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해온 애국운동도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긴장해서 우리도 혁명 수준에 가까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과 또 강인재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든 실제 주도 세력이 주사파거든, 주사파. 주사파는 과연 헌법적으로 볼 때에 국가 반역인가? 아니면 이것도 뭐 시대적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뭐 이념적인 장난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전문가 입장에서 철저히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고 만약에 주사파가 국가 반역 행위에 속한다면 이거는 미국도 또 유럽도 국가가 위기 왔을 때 한 시대를 정리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 나치한테 빠졌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벌금 맞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안 해내면 대한민국은 어차피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그 생각했던 제주도 4.3 그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데도 오늘 정말 바쁘신 거 보다가 사실은 이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오기를 다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해서 난 교수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래 기꺼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저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한 게 예. 놀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농담이시죠. 네. 또 강인재 변호사님. 네. 며칠 동안 몸이 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출연을 못했는데 네. 다 나았어요. 네,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예 생명 내놓으십시오. 아 근데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까 채팅에도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말하기를 정상인들도 나같이 이런 스케줄을 소화하면 다들 쓰러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쓰러지도 않고 이렇게 가시냐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순교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영적 싸움에
어제 그저께 주일날 설교만 내가 3시간 반 했잖아요. 예. 원타임에. 1부, 2부 이어서 말고 원타임에. 예, 그죠? 그냥 쭉 이어서 하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앉아서 듣는 우리는 3시간 반인지 모르고 들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듣는다는 거죠. 그 시간이 힘들면 막 허리도 아프고 3시간 반씩 앉아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재밌게 듣는데 계속 서서 하시잖아요. 서서 하고 이 말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걸 또 하시고 바로 월요일 날 또 방송하시고 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체력을 타고 나신 건지 정말 성령의 힘으로 죽기 살기로 하시는지 하여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설교를 주일날 3시간 반을 했는데 설교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3시간 반짜리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요즘? 아, 요즘 1시간도 잘 안 듣죠. 안 듣죠. 듣는 시청자들, 성도들도 참 대단하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 듣는 게 아니라 벌써 20만 가까이 들었고 아마 네. 토요일까지 가보면 50만이 듣거든요. 그 참 성도들이 참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또 그런데 제 설교는요, 특징이 기독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고 네. 불교인들이 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막 댓글을 달아요, 거기 보면은. 네. 너무 재밌다고, 설교를. 자, 이렇게 가는데, 먼저 번에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또 말씀드렸던 제주도 4.3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4.3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준비됐나요? 네, 자, 이것이 우리 교수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1고등학교 네. 그 벽에 저게 붙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제1고등학교. 고등학교인지 옆에 고등학교에서 벽에다 어떻게 붙여놨죠. 저렇게. 그래서 이어가요 4.3 정신, 허허. 열어가요 평화인권 그랬는데 4.3 정신을 이어간다. 아, 정말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남로당 반란을 국가가 제어한 것인데 아니 이게 반란 정신을 이어가자 이런 의미밖에 또 안 되죠. 아니 저건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애들 이름을 지금 도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애들은 정확히 잘 모를 텐데.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은 다 되죠. 그러니까 쟤들은 항상 보면요, 작전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제주도 4.3 특별법을 만들 때는 양쪽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양쪽이 다 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해놓고 지금 와서 보십시오. 제주 4.3 정신을 이어가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걸 이어가자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네. 북한의 네. 체제를 네. 지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그때 탄생될 때 반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탄생을 방해했던 남로당들의 상태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때 지금은 헌법으로 봐도 헌법도 부인하고 국가 체제도 부인하고 북한의 체제가 맞다. 그것이 바로 4.3 정신인데 그것을 이어가자. 이야. 남로당 정신 아닌가요? 4.3 그렇죠. 정신이? 예. 공산주의 만들자는 정신인데 저거를 고등학교 이름을 써가지고 이어가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잘 모르죠 지금 정확하게. 네, 학생들은 자기 고등학교 네. 이름이 저기 써진 이유도 정확히 모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들이 문제인 건데. 그리고 또 이 모든 책임은요, 문재인 씨가 져야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왔던 자들이다고 이따위로 연설을 하니까 바로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영상 하나 제가 한번 준비됐나요? 보여주십시오.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 1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게 법률적이라서 이게 뭔 말인지 우리는 들어서 잘 모르는데 이거 해설 좀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컨대 네. 4.3이 군경이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랬을 경우에 그걸 국가폭력이라고 대통령이 금년 추모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먼저 포문을 여니까 바로 이재명 지사가 그걸 갖다가 이어서 그런 국가 폭력은 10월을 없애서 영원히 처벌해 옳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희생되었던 경찰관들, 군인들, 그분들이 사실은 국가 유공자인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바로 국가 폭력을 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야권의 대통령 후보의 1인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요, 남로당의 세상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나는 북한에게 이미 점령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예?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강경한 언어를 구사하고 막 욕도 하고 문재인 씨라고도 하고 할 때에 여기 자유우파 시청자 중에서도 목사님 표현을 조금 문재인 씨라 그러지 말고 그래도 대통령인데 이런 말들이 가끔 댓글에 오거든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 못해요. 왜 이따위 짓을 하는 놈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죠, 도대체가. 그런데도 지금 국민들이 또 특별히 또 우파 정치인들, 여의도에 있는 103서 이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들인지, 예? 뭘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목사님 이제 근데 저 문장은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예가 있는 게 현재 미얀마에서 정부군이 반란군이 그 양민들을 지금 희생하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할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 옳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 용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반란군들이 민주 시민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죽인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 옳다. 네. 그럴 때 쓰는 용어인데 저걸 4.3에다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3에서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고 탄생시키고 하는데 앞장섰던 그때의 경찰관들 또 그 군인들을 지금 미얀마에서 그 시민들을 학살하는 거기다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는 거야. 아, 옛날에 그 제주 4.3 사건 폭력을 진압했던 사람도 저렇게 했구나. 전혀 다른 거죠, 전혀. 이래서 이제 다음에는 6.25로 가려고 그래, 6.25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건 옛날에 선언했고, 6.25 때에 미군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약 4만 7천 명이 전사하고, 그 미군들이 전사한 그 젊은 사람들은요, 내 미국 가서 보니까, 야, 난 일반 군인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 학도병이었었더라, 학도병. 전부 거기 보니까 출신들이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콜롬비아, 아이비리그 출신의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여하여 전사를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가보시죠.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명단이 하버드 대학교에 거기 다 쓰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어디로 몰고 가려고 그러냐? 대한민국에 와서 폭력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요렇게 지금 몰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특별히 지금 이 모든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전체를 오늘까지 이렇게 만든 이 주범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그래서 오늘 주사파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오늘 주제는 주사파인데 주사파가 이게 과연 우리나라 헌법적으로 볼 때에 이게 반역자들입니까? 인정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나요? 네, 결론부터. 요즘 스타일로 결론부터. 상당히 위험하지요. 바로 뭐 이걸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위험한 헌법을 논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헌법 위반에 가까운지. 먼저 이제
주체 사상은 다 아시잖아요. 김일성의 통치 이념이란 말이죠. 네. 그걸 이제 줄여서 주사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한에서 이 주체 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네. 처음에는 이제 북한이 1972년도 헌법에는요. 북한이 막스 레닌주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그때까지는. 왜냐면 이제 그 소련의 위성국이니까 말이죠.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89년, 90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네. 동유럽이 이제 민주화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북한이 금과 옥조로 삼았던 막스 레닌주의가 무너졌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이 이미 무너진 그 이념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1992년에 이 사람들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북한 헌법이 막스 레닌주의를 폐기합니다. 아니,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자기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 등장한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하겠노라. 네. 그러면서 또 주체 사상은 막스 레닌보다 더 고차원의 사상 체계다. 네. 또 가장 최고의 정치 이념이다.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막스 레닌을 따랐다가 소련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김일성이가 199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김정일이가 98년에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네. 그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에요. 이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네. 그냥 김일성이를 숭상하기 위한 헌법이라 그래서 김일성 헌법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헌법 전문에다가 우리는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만 북한 사람들은 서문이라 그래요. 네. 서문. 그 헌법 서문에 보면 네. 이 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라 칭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보면서 참 놀라운 게 헌법을 말하면서 누구누구의 헌법이라고 명시한 헌법은 보기를 처음 봅니다. 네. 참 근데 낯도 두껍죠. 세상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사파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주사파 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고 먼저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네들이 내세운 그 외관을 보면요. 네. 그럴듯해요. 첫째 민족을 내세웁니다. 네. 민족.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 간의 대화를 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통일을 내세웁니다. 그럴싸해요. 그 학생들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민족의 통일을 말하다 보니까 가장 걸림돌이 뭐냐? 네.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네. 우리 6.25 전쟁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만 나오면 우리가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극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범위를 넓히기가 어려워요. 민족을 내세우고 통일을 내세울 때까지는 1단계 또는 반 단계는 좀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그 주한미군 철수에까지 이르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옳으냐 그르냐 한번 냉철히 따지려면요. 북한의 통치 이념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냐. 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나라인지 네. 아니면 불법 집단인지 그게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네. 지난번에도 그 북한 그 귀순 용사가 2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북한이 나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법적으로 북한은 뭐로 봐야 옳을지 네. 이걸 정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 북한은요.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요. 북한이 이제 그 48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네.
그네들은 이 영토정을 안 뒀어요. 우리는 한반도를 영토라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영토정을 안 둡니다. 아하. 대신 어떤 정을 두는가 하면요. 재밌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가 서울이래요. 참나.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웃긴다, 한반도 이거.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한 반면에 네. 북한은요 영토정으로 안 두고 그다음 우리 지금의 수도 서울,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래서 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으려고 난리구나 이놈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현재도 그러냐? 네. 이 사람들이 48년 헌법에는 그랬는데 72년도에 헌법을 바꾸면서 북한의 수도가 평양이다. 그때 고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20여 년간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은 이 불법 단체거든요. 네. 국가가 아닙니다. 불법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제 점검하고 있잖아요.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주된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냐면 북한은 이중적 지위가 있다 그래요. 네. 우리 국민들이 이건 이해를 입력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첫째는 뭔가면 반국가단체랍니다. 헌법재판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불법단체다.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될 동반자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헌법에 통일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라라고 헌법이 돼 있으니까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불법 집단, 하나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국가보안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네. 현재도 살아있고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통일을 향한 동반자다. 네. 협력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을 방문하고자 한다. 가서 뭐 약을 준다든지 또는 뭐 식량을 대준다. 네. 그럴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미묘한 관계를 우리가 양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북한을 국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러 거 학설이 있었어요. 지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엔이라는 조직은 국가라야만 가능해요. 네, 가입이.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국가요. 대한민국도 국가 아니냐. 그렇지만 이런 겁니다. 유엔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럼 무방합니다. 유엔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는요. 북한을 국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네. 또 하나는 현행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남북교류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길 보면요. 남한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과거에 동독과 서독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유엔의 동서독이 동시 가입했지만 다른 나라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변론이로되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한 7, 8년 전일까요? 아니 지금 3.8 이북에 북한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고쳐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토 조항을 고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북한을 국가로 보면요. 북한 주민은 그 즉시 외국인이 됩니다.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를 우리가 헌법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주민은요. 북한의 주민
국적자도 되고 대한민국의 국적자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국민이죠. 그럼요.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이 네.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요. 국적법에 의한 국적 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바로 주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귀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만일에 이 헌법을 고쳐서 38 이북은 북한 영토이고 38 이남만 우리 영토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들을 우리가 바로 받아줄 수가 없는 이 모순이 생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북한을 국가로 보면요. 네.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위반한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다라는 말을 현행법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국민 영토로 보았기 때문에 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뭐냐?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강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불법 집단의 성격만 지녔느냐? 아니다. 통일을 향해서 협력해야 될 동반자다. 네. 이런 지위를 또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돌아보면 주사파가 그러면 예컨대 네. 북한 체제를 갖다 지지하는 북한의 통치 이념을 지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불법 집단들의 통치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위반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백하게 우리가 딱 부러지게 헌법 위반이라고 말을 못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남북교류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통일을 향해서 협력하라.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이런 의문점이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은 이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가 그럼 김학성은 근데 북한을 뭐로 보느냐. 네. 국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국가로 보자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럼 근데 그럼 합법 정부냐? 합법 정부 아닙니다. 아니죠. 북한은. 그렇죠. 제가 책에서 썼지만 이미 예전에 네. 저는 그래서 북한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정부라는 말을 써요. 하하. 사실상 정부. 이게 뭔가면 사실상 정부는 이제 국제법적 용어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미얀마에서 지금 이제 반란군이 있고 민주 세력들이 지금 거기 항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민주 시민들이 만약에 어떤 새로운 반란정 그들이 볼 때는 반란이지만 어떤 정부를 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소위 말하는 정부군과 다른 말로 하면 뭐 반란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그네들의 법적 지위는 뭐냐? 사실상 정부란 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합법 정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으로 강제 점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들이 38 이북을 갖다 강제 점거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정부는 정부인데 적법한 정부는 아니고 사실상의 정부다. 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집단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제법상의 표현 방법은 사실상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헌법이 말하는 북한에 대한 정의는 저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국가단체.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남북경제협력법이 이게 사실 위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이제 있지만 우리가 이제 헌법에 통일 조항이 있거든요. 네.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라. 네. 그럼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자꾸 만나서 밥도 먹고 뭐 대화도 좀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에 대한 그 명령도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헌법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철저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남북 기본 뭐 경제협력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이우라이가 그 평양 가서 했던 공동성명 있죠. 공동성명. 그것도 위헌인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만약에 남북 정상끼리의 네. 어떤 합의를 하게 되면요. 보통 이제 법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는 우리가 그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법률한 잣대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이 북한과 뭐 밀서를 서로 뭐 교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 이게 지금 북한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처벌해야 된다. 라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 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헌법에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헌법은 이긴 자의 것이다. 그런 조항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죠. 근데 난 있는 것 같아. 그거 보면은 헌법은 곧 이긴 자였네. 여기 지금 댓글 중에서 여기 또 지원금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애국운동하는 여기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나는 불교인인데 목사님 설교는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강인재 변호사님. 네. 주사파 교육 솔직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저 때만 해도 저희는 글쎄 저희 고등학교 때 대학 때는 한참 이 자유를 만끽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권 하면 더 싫어하고 네. 학교 안에서 뭐 투쟁한다든지 북한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를 네. 지금 시대에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운동을 하냐 하던 때였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완전히 자유가 안착돼 있고 자유롭게 이제 성장과 발전을 향해만 가는 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방탕해지고 우리가 좀 해이해지고 그렇게 되는 시기였지. 주사파 교육 같은 거는 저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솔직히 자수해요. 이제. 저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지금 제주 4.3 사건을 생각하면 제가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제 기억으로도 이 제주 4.3 사건은 사실 역사적으로나 어떤 언론이나 좀 약간 소외돼 있었던 사건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주도민이 아닌 네. 서울 사람이나 다른 지방 사람들은 제주 4.3 사건은 약간 그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었었나 보다 이렇게만 알 정도로 좀 소외돼 있었던 사건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근데 제가 제주 4.3 사건을 알게 된 계기가 참 이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저만 해도 제주 4.3 사건을 자주 보게 되고 그런 말을 회자를 자주 듣게 됐던 그 시점이 제주 4.3 사건을 다시 봐야 한다. 우리 국민이 피를 흘렸던 때다. 막 요런 접근으로 제가 제일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자유우파 쪽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전면으로 꺼내서 제대로 알게끔 하는 과정이 없었고, 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제주 4.3 사건이란 말 자체가 대두되기 시작한 게 컨셉이 좌파 컨셉으로 대두가 처음부터 됐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하면 아까 그런 현수막이 달릴 정도 이 지경에 지금 이른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그거는 헌법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요.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우리 국외 어떤 존재와 마음대로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예, 헌법 안에는 그것이 조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거나 등등이 있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지. 대통령이 멋대로 자기가 뭔데 예를 들어 근데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시면 한 90%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전부 다. 맞아요. 우리는 다 양보하고 없애고 뭐 전단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우리는 저쪽에다 뭘 지어주고 뭘 열어주고 막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어떻게 멋대로 해요?
우리 다 재정은 국민의 또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헌법 위반적 소지가 없나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그 합의서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법조계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의문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합의를 혼자서 개인적으로 멋대로 하고는 들어와가지고는 국내에서 바로 막 지원을 하고 실행을 옮겼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는 헌법 위반 요소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뿐이 아니라 그 앞에 이루어진 평양 그 좌파 대통령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 갔잖아요. 그게 전부 다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고 또 거기 가서 약속한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갔잖아요. 가서 유명한 그 NLL을 지가 뭔데 말이야. 지 맘대로 말이야. NLL을 말이야. 그 북한 보고 니들 가져 오늘부터. 저거는요 자살 안 했으면 사형이요 사형.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9.19 합의서 내용에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 군대를 해체할 수준의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법 위반 요소.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실행한 것은 아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수없는 그 NLL에 대한 말이 다시 또 나오지만은 그 전쟁을 수행하려면 적군들이 최소한 한 달 전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쪽에서 또 더 위급할 때는 일주일 전. 아주 급할 때는 최소한 3일 전에는 북한군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대들이 드디어 제2의 6.25를 감행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몰라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그런 정보 파악이 무조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한 북한이 원체 강한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심어놓은 휴먼 트렌드 이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 내지는 그 휴전선 내에서 뜨는 이투기 같은 최첨단 정보 비행기 이런 비행기를 띄워서 북한을 내려다봐야 그래야 저 북한군들이 훈련을 하는지 쟤들이 공격하려는지 또 훈련을 할 때도 실탄을 탱크 속에 싣고 하는지 실탄 없이 훈련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비행기를 띄워서 우리가 알아내는데 이 문재인 이놈이 평양 가서 뭐라 그랬냐. 양쪽 10km. 그러니까 양쪽 10km에는 비행기 띄울 수 없다. 북한은 원래부터요 기름도 없고 또 후진 비행기라서 저 정보 정찰 비행기 없어요. 그 북한은 어차피 없으니까 띄울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오직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못 뜨게 해놨으니 이거야말로 이 문재인은 이거는 완전히 반역자이 반역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든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 헌법에 따라서 자유통일을 시켜야 할 어떤 역사적 책무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확성기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들리게끔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북 전단도 탈북자 단체가 준비해서 뿌려서 어떻게든 주민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 노력들이 자유통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었거든요. 그거를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서 우리 이거 더 이상 안 할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이거 해야 되겠다. 네가 뭔데 이런 걸 멈추겠어. 라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지금 감옥에 넣으려고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미국이 무슨 이런 인권 말살 이런 정부가 있냐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유통일 하지 말자는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우리가 하려는 그 조그만 피나는 노력 그게 다 자유통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통일 평화 입으로 외치면서 정말 진정으로 평화 통일 자유통일을 하기 위한 노력 자체는 지금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없애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처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미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북한 정권이 꿈꾸는 통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그렇죠. 교수님. 네. 저는 이 주체 사상을 만든 당사자인 황장엽 선생님하고 제가 한 6번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 남한으로 왔을 때 그때 사실 통일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북한의 국가 2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한의 정보를 다 알고 왔고,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와서 한 기자회견에 그 사람이 제 일성이 뭐냐면 한반도의 북한식 통일을 자기는 막으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에 황장엽을 김대중 정부가 가정에다 감금을 시켜놓고 경찰관 20명을 보초를 세우고 황장엽은 누구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깜빵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틈을 타고 저는 막 이렇게 애를 써서 6번이나 만났고, 심지어는 금난교에서 목회자들을 2만 명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황장엽을 빼돌려가지고 특강을 시켰어요. 특강. 네. 그런데 그때 제가 황정현 선생님한테 주사파를 왜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주사파 내용은 그건 철학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건 뭐 완전히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그거는 뭐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주사파라고 하는 그 이론이 우리나라가 헌법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주사파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제 목사님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네. 조금 전에 헌법은 이긴 자의 것이냐 그러셨잖아요. 있냐고. 네. 그런데 네. 헌법에는 없지만 네. 헌법 해석은 네. 이긴 자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근데 현 정권이 네. 헌법 해석을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이긴 자의 것이 아니지만 네. 헌법 해석은 이긴 자의 것이 된다. 이야, 이거 심각하네, 이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4.3 사건에서도 군경의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해도 아무런 말을 좀 우리가 못하고 살잖아요. 이야. 그래서 헌법은 이긴 자의 것이 아니고 헌법 해석이 이긴 자의 것이다. 뭐 이긴 자가 마음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 자, 국민 그 여러분. 말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달라요. 국민 여러분, 이거 참 머리가 번쩍 쓰는 얘기입니다. 헌법은 이긴 자의 것은 아니지만 적용은 이긴 자의 해석 적용은. 해석 적용은 이긴 자의 것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예? 또 두 번째는 네. 우리 강현재 변호사님은 이제 이 주사파를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운동권 하면요. 네. 저도 그랬지만. 네. 예, 근데 쟤들은 지금 우리 좋은 사회 살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느냐. 그러죠. 좀 폄하했거든요. 네. 또 강 변호사님도 사법시험 준비하려면 뭐 다른 거 볼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 또 볼 이유도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다음에 우리 9.19 합의서 헌법 위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의 책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네. 국가의 독립, 두 번째 영토 보존, 네. 국가의 계속성을 네.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9.19 합의서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반대. 그다음에 국가의 계속성을 즉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뜻인데 그것도 반대요. 지킬 마음이 과연 있겠냐 말이죠. 네. 좀 그래서 9.19 합의서의 문제점 중에 가장 뭐 접근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네. 국가의 독립에 반하고 영토 보존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계속성도 유지하지 못한다. 네. 그럼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는 것이겠느냐. 거기에 커다란 의문점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강인재 변호사님. 네. 일단은 몇 학번인지를 물어보면 정체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95죠, 제가. 95요? 6년생이니. 예.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죠. 저도 정광훈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법고시 공부해야죠. 그 달달 다 외워야지. 육법전서 다 외워야지 해서 그 사법고시 공부하는 안에 주사파에 대한 공부가 있나요? 거기에?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대구에서만 살았고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만 살았고 또 이제 서울로 와서는 그 사법고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저는 이제 뭐 빨갱이적인 뭐 사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허용 안 되는 미친 짓.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욕할 그런 어떤 행동. 그렇게 저는 알고 있다가 저는 이제 주사파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소리. 뭐 국가보안법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헌법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우리 역사가 헌법 공부만 해도 자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터무니없는 소리, 있을 수 없는 얘기,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될 뻔했지.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알게 됐다는 게 뭐냐면 그게 저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설마인 거죠. 설마 변호사까지 한 그리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설마 주체사상? 설마 친북, 종북, 주사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또 이제 저들이 하는 수법이 처음부터 주사파, 뭐 종부 이걸 내세우지 않거든요. 늘 하는 행동의 시작은 아름다운 걸로 시작을 해요. 맞지. 인간적인 어떤 감성에 호소하면서 사람이 먼저다 이 말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북한 헌법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먼저이니까 북한도 김정은도 좋아하고 김여정이 뭐라 그래도 용서하고 막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듯이 그리고 평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는 아름다운 걸 향해 갈 거야. 이게 좋은 시작이야. 평화야. 이런 말로 시작을 하니까 설마 변호사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 정도일 줄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언론이 목사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 문재인이 김원봉 윤희상 신영복 존경한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 말. 이거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가 봤을 때 몰라. 80% 가까이가 모릅니다. 몰라.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듣고 이거는 심각한데 정말 이랬어라고 했던 부분들이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네. 그전에는 맞아. 설마 거기까지 갔겠어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자, 교수님, 이 주사파 내용을 저는 만든 황장엽 선생님한테 직접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 국민들이 지금 사실 주사파가 뭐라 그러면 좀 나쁜 거, 뭐 북한을 동조하는 거 이건 포괄적인 느낌만 받지 주사파의 실제 내용이 뭐냐 그럴 때는 이 지식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사파라는 것은 일단 주자가 들어가야 돼. 주인이란 건데 뭐냐.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립. 요게 주사파를 버티는 요게 딱 내용 자립. 그 다음에 이제 국방, 자주라는 얘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자위. 자위, 자주, 자립. 요것이 주사파의 그 핵심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좋지요. 어느 국가든지 뭐 자립하고 자주하고 뭐 자위하는 것은 다 좋은 건데 이것이 곧 김일성 중심으로 자립, 자주, 자위를 해야 된다.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주사파 요놈들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죠. 사기인데 자, 지금 오늘 제일 큰 것을 결론 내야 될 게 뭐냐면은 주사파의 내용과 주사파의 주장이 대한민국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사실 네,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주사파의 내용 우리 국민들이 알려고 하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과 대척점에 있는 북한의 통치 이념이에요. 어느 것도 대한민국은 수용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의 네. 통치 이념을 네. 우리가 왜 받아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독일의 예를 말씀드리면 네. 독일이 이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 끝나서 보온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서독 헌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서독 헌법 당시에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싸웠습니다. 네. 싸웠는데 그때 그 서독 연방 헌법 재판소가 두 건의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는 서독에서 신나치주의 정당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네. 그래서 그걸 위헌 무효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동독을 지지하는 공산주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네.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네. 위헌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독일인데도? 그럼요. 야. 왜냐하면 서독은 네. 당시 동독과 서로 대척 관계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지역의 이념을 지지한다? 안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서독도 딱 두 건 정당 해산을 했는데 그게 과거의 악몽이었던 나치 정당을 재현하는 것 하나. 네. 두 번째는 당시 동독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정당,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당, 네. 이걸 위헌평을 내렸어요. 네. 따라서 대한민국은요, 네. 이게 돌아다 볼 필요가 없는 게 주사파가 뭐다, 좋다 나쁘다 따질 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과 네. 대척점이 있는 북한의 통치 이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 2014년에 목사님 잘 아시는 우리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때의 핵심 멤버 5명은 다 주사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원래 그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질 때는요. 네. 이 주사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운동권을 보면 네. 뭐 PD와 NL 그래가지고 주사파 사람들과 그다음에는 민중민주라고 하는 두 운동권 계파가 있었어요. 맞아요. 노회찬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 이 두 집단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둘이 싸워요. 심상정하고 그렇습니다. 노회찬하고 뛰어져 나왔죠. 나왔죠. 네.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지금 정의당입니다. 맞아요. 지금의 정의당. 소위 말해서 PD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주사의 생각보다는 계급 투쟁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국제공산주의. 예. 그러니까 13명 중에서 8명이 나와서 정의당이 되는 것이고 네. 남은 5명은 다 주사파입니다. 맞아요. 주사파입니다. 그거를 2014년에 네. 우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을 내렸단 말이죠. 맞아요. 정당 해산 결정을 했어요. 그 5명이 다 그래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586, 과거에 386이었죠. 네. 586 세대의 사람들이 잘 아시는 1기 전대협 의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 하는, 국방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네. 그 1기 의장이에요. 맞아요.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가 3기 의장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누구죠? 그 임미경인가? 임수경. 임수경이가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게 임종소이가 3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었던 지금은 나왔겠지만 백운우. 다야, 다. 백원우. 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다 전대협의 출신 멤버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좀 포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야당 의원이 지금 청와대를 주사파가 장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종소이가 뭐라는가 하면 상당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사파 출신들이 거기 장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모욕감을 느낍니까? 그렇지. 주사파를 주사파로 불렀는데 왜 모욕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사파 그러면 자기를 빨갱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빨갱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욕감이라고 임종소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갱이보다 더한 놈들이죠. 여하튼 우리가 주사파의 멤버였던 5명이 네. 이석기를 중심한 5명이 남아있던 통진당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지금 대척 관계에 있는데 아니 남한에서 우리하고 대립 관계에 있는 북한의 통치 이념을 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가당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자체로 그들이 뭐 주체 사상이 구체적으로 뭐다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통치 이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서독도 야. 동독에 대해서 동독을 지지하는 공산당 정당에 대해서 네. 위헌 판결 내렸습니다. 그렇지. 위헌 판결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나치 정당하고 공산당을 갖다가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그 당시 가장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서독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네. 지난번에 그 이 통진당 위헌을 내렸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네.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해석은 네. 이긴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두리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사파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입에서 그냥 주사파는 이 말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진당 안에는 2가지 세력이 합쳐서 있었는데 하나는 국제공산주의자입니다. PD. 그 다음에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 생각 전체를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주사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심상정하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이분들은 국제공산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석기하고 싸우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주사파하고는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 주사파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표현이 우리가 만든 단어 아닙니다. 이 주사파란 말이. 그런데 내용을 나중에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주사파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서운 말인데 강인재 변호사님. 근데 드디어. 주사파라는 단어가 딱 들었을 때 선명하게 A는 B다 이렇게 딱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사실 국민들이 들으면 잘 모르는 것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쏙쏙 들어오는 건 각인이 돼버리고 네. 이 주사파라는 표현보단 요즘으로 치면은 사실은 공산당보다는 더 심한 말이고 그렇지. 더 굉장히 사상적 뿌리도 없는 어떻게 보면 희귀한 그 북한의 어떤 고유한 희귀한 그 독재 옹호 위한 것인데 사실 공산주의라는 거는 이념적으로는 배경이 있는 주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라고 말하기도 좀 안 맞고 주사파라는 표현이 적합한데 이게 대중들은 거의 잘 몰라요. 내가 주사파를 나쁜 거야? 이런다고. 내가 주사파를 수도 없이 설명해 가지고 이제 주사파 설명하는 요령이 늘었는데 3분 안에 설명하는 주사파, 3분 안에 주사파가 뭐다 하는 그 구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0분, 그 다음에 1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주사파를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하면 3분 안에 설명하는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파는 뭐냐? 이게 수령론에 나오는 건데 사람에게는 2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2가지 생명이 하나의 생명은 육체적 생명. 육체적 생명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강인재 변호사님 지금 육체적 생명 있잖아요. 네. 이거 누가 줬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네. 부모님을 통하여 네, 육신적으로. 육신이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한 가지 생명인데 뭐냐? 정신적 생명.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생명, 사회 결사의 생명. 이건 이제 비물질적인, 비육체적인 인간 속에 살고 있는 정신적 세계. 이것은 누가 줬느냐? 수령님이 줬다는 거예요. 수령님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저 연변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도 평양 냉면 지금 그 북한에 있는 그 무슨 식당
그게 연변에 돈 벌려고 이제 와서 만든 건데 거기를 가자 그래서 아니 나 거기 가면 잡혀가서 안 간다니까 아 괜찮다고 따라가자고 갔어요. 갔더니 그냥 이쁜 애들 그냥 처녀 애들을 거기다가 이제 막 이제 심부름 시키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남조선에 오신 사장님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알랑을 떨어요. 근데 김일성 배지 있죠. 김일성 배지. 북한은 그거 다 달고 다니잖아요. 김일성 배지를 달았는데 질서 없이 달았어요. 질서 없이. 하나는 이 위에다 달고 하나는 저 밑에 축 쳐져 달고. 몇 개를 다는 거예요? 아니 한 개를 가지고 사람마다. 예. 그래서 야 북한같이 저렇게 질서 있는 세상에서 배지를 이렇게 우리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주머니 있다 그러면 주머니 바로 밑에 이렇게 딱 우리는 배지 달면 그렇게 다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일로 와봐. 아니 왜 그 수령님 귀한 수령님 배지를 말이야 왜 저쪽 자매님은 위에도 달고 자매님 또 밑에도 달았어 이렇게 내가 물어봤더니 바로 주체사상의 그 내용이 표현된 거야. 뭐냐면 그거 아무데나 다는 거 아니래. 위치를 어디에 다냐니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딱 대가지고 심장이 제일 세게 팔딱팔딱 뛰는데 거기다 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는 육체적 생명, 하나는 정신적 생명인데 이건 수령님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죽은 김일성이가 자기의 정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주사파예요. 이게 주사파. 제일 3분 안에 설명하는 것 간단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 사상이란 단어에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말 기괴할 정도로 희한한 이 실제 본질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주체 사상이라는 이름 네이밍에는 주체 사상은 뜻풀이 그대로만 풀면은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살자거든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를 우리가 다 나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주체적으로 살자 내가 주인이고 우리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무슨 김일성의 이 진짜 터무니없는 우상 숭배화 그다음에 철저한 세습 독재 인권 말살적인 거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지옥에 살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체 사상이라는 글자에 안 들어가 있다는 그다음에 이제 3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체를 풀어서 말하면 이제 말한 대로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를 내가 갖는 건데 첫째 뭐냐 하면은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에 아까 내가 세 가지 기둥 말했죠. 자주란 말 자주. 그다음에 군사적인 것을 할 때는 자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야. 경제적으로 말할 때는 자립. 이 자립, 자주, 자위 이것을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수령님이 가지고 있다. 이게 주체사상의 핵심이거든. 세 발이고. 그 3분짜리는 아까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 육체 생명. 그냥 이거는요. 이건 교리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주체 사상도 역시나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자, 우리 스스로 지키자, 우리 스스로 서자 이런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북한 주민, 이 인민들을 철저히 외부와 고립시키는 거죠. 고립시키고 당신들이 믿을 것은 오로지 수령님. 이렇게 이제 가서 지금 완전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그 독특한 지금 폐쇄된 그 수렁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폐쇄되어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얼마나 그 사상을 세뇌를 시켰으면. 주체란 말을 앞세우면서 경제적으로 자립, 또 군사적으로 자위, 또 정치적으로 자주. 이 자주 다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김일성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이 나쁜 놈 자식들 이거 정말 나쁜 놈. 자, 하여튼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치적으로 뭐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완전 정신병자야. 경제적으로 뭐 자립, 군사적으로 자주. 이걸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남조선을 먹었단 말이에요. 교수님. 남조선을. 그렇죠. 예. 남조선이 거기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결국은 지금 남한이 김일성이가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왔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그 국민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뭐 대학에서 대만에도 쟤 철없어서 떠드니까. 그런데 지금 임종석이라든지 이인영
주체사상의 완전히 그 핵심 사람들이 전향을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국회의원 할 때 저 여의도에서 그렇게 청문회 하면서 계속 묻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향했습니까? 그런 말을 왜 묻습니까?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 대답을. 왜냐하면 북한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고백을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을 한국에다 실현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다 잡았어요. 완전히 다 잡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뭐, 주체사상은 철없는 학생들이 뭐 떨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고, 나라가 다 넘어갔는데, 우리도, 철저히 우리가 행동해서 독일처럼 주체사상을 추종하거나 주장하거나 교육하는 사람들은 뭐 장관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싹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의 네. 통치 이념을 찬양하거나 네. 지지하거나 네. 그럼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거꾸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내세워서 네. 반미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반미 쪽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민족과 통일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반미 쪽으로 이제 흘러가서 네. 우리 목사님 많이 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반미에 대해서 너무나 또 드러내놓고 하기 때문에 더구나 문재인 정부 와서는 너무 심각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참 위태위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네.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까지 네. 이르렀잖아요.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 반미 사상이 지금 너무 이제 펼쳐 있습니다. 그 반미 사상의 교리에 그쪽 세계의 주체 사상의 헌법, 대한민국 적용면에서 헌법 1조 1항이 뭐냐면은 정교조 교육인데 내가 정교조가 뭘 가르치는지 다 했는데 이야, 심플하게 가르쳐요. 그냥 애들이 뭐 1시간, 2시간 교육받을 것도 없어요. 얘들아, 해놓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거든. 그때에 우리나라는 어느 세상에 살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선택을 못했고 미국이 강제로 미군을 한국에다 9월 달에 보내가지고 그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이 만악의 근원이야. 그래서 남북한이 두 개로 나눠진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미군이 와서 남북한 두 개에 나눠져 있고 미국이 와서 6.25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6.25가. 미군이 와서. 그거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미군이 철수된 상태에서 6.25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교조는요. 이 대낮에 강도같이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6.25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6.25 일어났고 남북한이 두 개 분단되고 핵심은 뭐냐면 이래요. 그래서 니들이 안 가도 될 군대를 얘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니들이 안 가도 될 군대를 미국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애들이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싹 다 넘어가 버려요. 이 주체 사상을 이제 설파하는 사람들이 네. 상당히 교묘한 게요. 네. 교묘한 게 우리가 우파와 좌파를 나눌 때 우리 우파들을 뭐라 하냐면 첫째 친일 세력이다. 그렇지. 친일. 두 번째가 분단 세력이라고 합니다. 냉전 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민족 통합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자기네들은 통일을 강조하는 세대인 반면 네. 이 우파 쪽은 예컨대 친일이고 분단이고 네. 냉전을 예컨대 상당히 이 추진하는 세력이다. 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김원봉이를 우리 영화도 2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뭐 암살인가가 있었고 네. 뭐 밀봉인가요? 뭐 맞아요. 2번 있었단 말이죠. 주체사상 교육 영화. 그러니까 그 조승우라든지 이병헌 같이 잘생긴 배우를 등장시켜서 기가 막히네. 많은 사람들이 예? 김원봉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독립운동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독립 이후에 북한에 넘어가서 네. 북한의 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이제 국가 서열 7위에 있는 국가 무슨 검열 원장도 하고 네. 6.25 때는 남한의 총뿌리를 겨눈 전범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예컨대 영화를 통해서 네. 미화시키면 네. 많은 학생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은
그 영화 배우 두 사람만 보지 맞아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완전 젖어버려요. 그 김원봉이 같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 이제 맞아요. 추앙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이 반미 데모 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노군리 사건 같은 경우 같이 맞아요. 그 6.25 때 미군이 이제 뭐 실수로 미군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랬는데 4만 7천 명, 4만 7천. 부상당한 사람 또 빼고요. 부산당 사람은요. 10만 명쯤 된 것 같은데요. 18만 명이가 되고. 그런 미군인데 노군리 사건을 갖다 부각시켜가지고 미군이 양민을 죽였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부각시키고 우리 신미선 심여선 양 그 중학생 사망 사건도 알잖아요. 네. 그게 미국 탱크가 그 학생을 죽인 게 아니라 탱크가 예컨대 오는 그 차를 피하다 보니까 네. 그런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네. 물론 불행하죠. 친부모도요. 친부모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도 떠들고 난리.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물론 사망 사고가 생겼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3만여 명의 전사자를 낸 미군인데 예? 그런 사람들은 예컨대 기억을 못하면서 그 해에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연평 해전이 있었습니다. 맞지. 여중생 사건이 터진 그 해에 이 연평 해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이 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전사한 사람의 거기를 가보지 않았어요. 일본에 월드컵 보러 갔죠. 그럼요. 뭐 그럼 잘하시네. 그 다음 날 일본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어요. 기가 막혀요. 거길 갔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6명이 전사를 했는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월드컵 보러 가야 됩니까? 그 당시 수많은 언론들은요, 거기에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또 연평해전만 있었나요? 맞아요. 천안함 사건까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어났죠.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가 이런 좌파 대통령들은 북한이 했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금년에도 북한이 했다는 말 안 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또 다 엎으려고 또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과거사 진상규명 하려다가 미친놈들이죠, 선거가 되니까 그걸 접었단 말이죠. 미친놈들이요. 예, 근데 그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만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전문가들이 다 봐서 그 사건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러시아. 서해 바다에서 베트남 잠수함이 와서 쏘겠습니까? 서해 바다에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등장할 인물이 일본, 중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 중국, 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뢰함을 조사해 보니까 명시적으로 한글로 1호라는 말이 써져 있다고 다 그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과거 북한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뢰를 수거했는데 거기에 제4호란 말이 쓴 게 있었거든요. 그걸 써있잖아, 아라비아예요. 그리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기 분명히 1호라고 한글로 써 있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 했냐고요, 도대체. 전 세계에 와서 감시단에 와서 조사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천안함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해요. 그거래요. 제가 그때 싸울 때. 네. 정신 나갔지, 이 개자식들아. 이게 여기 글로 봐라. 1호, 2호 더 있지 않냐. 이거 의뢰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순진하십니까? 이래 날 보고요. 뭘 순진해? 그랬더니 그거 동해안에서 잠수함에 북한 잠수함이 왔을 때 그 북한의 잠수함이 가져왔던 것을 뺏은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서해안에다가 갖다가 가라앉혔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해석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정신병이. 대화를 할 때 보면 네. 엄청 우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끝도 없이 네. 반복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우겨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북한이 한 거다.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니까 세 마디 할 거 두 마디 할 수는 있어요. 또 두 마디 할 거 참고 한 마디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북한의 소행을 갖다가 북한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도리어 우리가 그 다음 얘기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때 천안함인가 그 연평 해전에서 돌아가신 분의 그 부인은 너무해서 이 미국으로 갔다가 맞아요. MB 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할 걸 부정하고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죠. 그렇지. 연평해전에서 우리나라 군인이 네. 전사했고 천안함도 마찬가지죠. 그건 인정하면서 근데 세게 말을 못하더라도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다음 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네. 그걸 부정하면서 금년에도 뭐 문 대통령도 뭐 선거 때문에 급한지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박영선 씨도 보니까 참석했더만요 보니까 했어요. 옛날에 뭐 잠수함이 뭐 했다고 한 분이 박영선 후보이셨는데 이번엔 참석해서 선거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결과는 뻔하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25개 선거구에서 다 전멸한 이유가 바로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지금 그렇게 참석 안 하다가 참석을 하면서 뒤에는 뭔지 됐냐. 꼭 북한하고 똑같아. 청와대에서 제조사 있잖아요. 천안함. 그렇습니다. 예. 제조사 위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딴짓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참.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도 지난번에 천안함 행사 때 그 유가족 할머니를 그렇지. 째려보는 그 사진이 엄청 많이 나가면서 저 영부인으로 태도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여사한테 뒤로 전화를 미리 해가지고요. 김정숙 여사 옆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서 화해 모드를 이제 사진 찍히려고 그랬는데 그 여사님이 더 또 난리를 치셔가지고 근데 그 장면은 안 나오고 마치 그 김정숙 여사 그 할머니 보면서 웃는 장면만 사진 찍어서 또 막 언론에 배포하고 그 할머니가 그때 대통령한테 그냥 앞으로 뛰어나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맞아. 천안함을 네. 누가 했나요? 네네. 그것만 물어볼 때 또 좌파 언론들이 세상에 기념시간 때 대통령한테 예의 없이 그따위 말을 물어봤다고 또 좌파 언론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KBS, MBC, SBS를 비롯해서 떠들더니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때 왜 아들이 죽은 그 전사한 기념사에서 대통령한테 나가서 그 말을 왜 확인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때만 해도 이 천안함은 우리나라가 자작극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대통령으로 들어가가지고 겨우 하기 싫은 말을 이것은 북한이 했다.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로서는 그게 진정한 말이냐 이제 그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할머니 물어본 말이 맞았다는 것이 이번에 또 뒤에서 숨어가지고 또 천안함 위원회에서 딴짓 했는 것을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시간 관계상 이제 한번 또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키워드 단어 자유 그다음에 국민 이 말은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자유를 빼버리고 계속 빼려고 하고 민주만 넣어서 민주만을 헷갈리게 하려고요. 민주만 넣으려고 하고 또 하나는 국민이란 말을 뒤집어서 사람이 먼저다. 북한 헌법에 사람이 먼저다는 말을 북한 헌법에 있는 왜 그 문장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근데 북한 헌법에 사람이 먼저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닌가요? 신기하죠. 네. 코미디잖아요. 그다음에 또 코미디. 더불어 있잖아요. 더불어. 북한 헌법에 더불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 근데 왜 우리나라의 정당 이름을 북한 헌법에 있는 말로 더불어라는 말을 왜 쓰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예? 냄새 안 납니까? 그거 냄새? 꿀뚝에? 냄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차제에 제가 국민과 인민을 네. 제가 좀 구별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란 말과 인민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국민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인민은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노동자, 농민만을 말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민과 국민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저들은 예컨대 인민민주주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뭔가 하면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를 좀 반대하는가 하면 원래 시작 때는요. 네. 노동자 농민이 아닌 지주, 대기업, 사장 네. 이런 사람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 국민 중에서 네. 일정 계층만을 위한 나라다. 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인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민이란 말과 국민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별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전체 국민. 그다음에 저들은 인민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 노동자 농민만을 주로 말하는 계급 투쟁적 개념입니다. 계급 투쟁적 개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걸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조선이라는 말을 따오고 조선민주주의 할 때 민주라는 말을 따옵니다. 그렇지. 인민공화국이다. 그건 뭔가 하면 노동자 농민의 뭐 나라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급 투쟁적인 용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민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네, 국민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강윤재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은 정치권에 또 이제 한번 갔다 왔잖아요. 지금도 뭐 글쎄요. 지금도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 마지막 말씀으로 저 주사파 정부 또 주사파 지도자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노가 나지만 임종석 뭐 이인영 하지만은 나는 더 분노나는 게 자유우파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네. 지금으로선 103명으로 줄었는데 그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도대체가 왜 이러한 그 분노를 지금 목사님이 이때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수도 없이 지금 열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반복적으로도.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정상적인 우파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인, 보수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면 이런 팩트들을 보면은 저는 누구보다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어디서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파 정당이 안 보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고한 기반으로 하에서 설립돼 있고, 성립됐고, 70년간 자유체제를 지켜왔는데, 니들이 뭐 일시적으로 170석, 180석 할 수 있다 쳐도, 이건 아니지 하고, 헌법 위반이고,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시하는 거고, 우리, 자유우파 정치인들을 완전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다.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느냐 하고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 현상도 참 희한한 일인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지금 전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인지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만 저는 뭐 오세훈 그 서울시장 잘 하셨고 뭐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이겼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국민의힘을 칭찬하고 오세훈 시장 칭찬하기 전에 우리 애국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은요. 우리 국민 스스로를 칭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에게 박수를 치지 않죠? 맞죠.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박수를 치자고요. 국민의힘이 이 국민들의 목소리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짓불도 아닌 걸로 취급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칭찬해야 돼요. 왜냐? 지금 이렇게 이번 선거 때 국민들이 회초리 정도 들어주겠지 했는데 완전히 몽둥이로 때려버렸거든요. 그렇지. 그렇게까지 분노가 꽉 차게 만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모두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분노도 안 생겨요. 근데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을 때 또 거기에 맞서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 심판받는다 하고 막 나서서 누구도 안 나설 때 나서서 말해준 그 분위기 끌고 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몽둥이로 맞았습니다만 바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속으로는 이번에 대선 앞두고 백신 잘 맞았다 그래요. 중요한 건 정권이거든요. 서울시장 한 명, 부산시장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천지가 바뀌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1년 뒤 대선인데
아유, 이참에 그냥 백신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년간 어떻게 저들이 준비해가고 또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국민을 현혹시키고 또 뭘 제공하면서 그 딱 대선 되는 날 표를 뒤집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모래 위에 성에 불과하다. 바람이 잘 불면 성공하고 못 불면 나가 떨어지는. 결국은 가치라는 뿌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와 그 나라의 국가의 이념은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이 자유우파의 가치를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안 하면은 저는 늘 위태위태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목소리와 공부하고 스스로 깨닫고 많이 퍼뜨리는 이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유우파라고 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더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주사파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을 위반하는 당신들하고 의정활동할 수 없어. 네. 당신들이 하려면 전부 다 고백해. 예? 네. 전부 다 고백해. 네. 왜 당신들은 말이야 고백도 안 하고 말이야 국회의원 왜 해먹어. 당신들하고는 같은 안전처럼 없어.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신용복도 그렇고요. 김원건도 그렇고요. 제주 4.3 사건에 그렇지. 먼저 꿈꿔왔기 때문에 피해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 저는 정말 정상적으로요. 맞아요. 이 진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유우파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당신 그거 무슨 뜻으로 말한 거야? 맞아. 큰일 날 소리 지금 나왔는데 그거 해명 안 하고는 우리는 이대로 못 넘어가. 그거는 반헌법적인 말을 대통령이 한 건데 반드시 해명 안 듣고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 너무 신기해요. 그 국회의원 103명이 청와대 바로 밀고 들어가야지. 이번에 제주 4.3식에서도 그 문재인이가 떠드는 말 듣고 바로 그냥 청와대 들어가서 텐트를 쳐야죠.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가만히 있고 말이야. 자유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대한민국에 실현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저는 그럴 때 목소리를 내주는 게 어떤 중요한 효과가 나오냐면요. 국민이 알게 돼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때 저 말을 했구나. 근데 그 말이 왜 저렇게 야당이 화를 내는 일이지 하고 국민이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걸 알리지 못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주사파 이거 완전히 정리하려면 자유우파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 가지고는 아무리 참고 기다려. 이번에도 선거 끝난 뒤에 결과를 가지고 김종인 할아버지가 다 해냈다. 이따위 소리 하거든요. 아니 김종인 할아버지가 오히려 방해만 났지.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는 거 계속 방해만 났잖아요. 김종인 할아버지가 왜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단일화하는 걸 왜 반대를 계속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그 늙은 노인이 그 엉큼한 생각을 나는 알고 있어요. 꼭 중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저 사람 속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냐.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초대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거기까지 안 가고 밀리니까 아주 자기가 깨끗하게 사퇴한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 있는데 지금 그 속에의 불길은 지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할아버지의 그 야망은. 근데 안 하는데 여기에 국민들이 또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 이번에 정말 그 서울시장하고 대성한 것이 김종인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기어이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기어이 사람 쪽으로 좁혀서 말한다면 강화문 운동이죠. 강화문 운동 오히려. 저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문재인인 것 같고요. 네. 문재인하고 네. 저 민주당이 해도 너무 하는 짓들을 정말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그런 중요한 거를 다 제대로 보도도 안 하면서 몇 개 한 거 그것만으로도 이 정도로 국민이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해도 너무 했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거의 99%는 반사이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하는 걸 잘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알리고 계속해서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계속 깨우치는 목소리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이거는 심판해야겠구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요, 그 자유우파의 탈을 쓰고 정치에 먹는 놈들 중에서 주사파를 강렬하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저것은 너도 주사파야, 너도 주사파. 주사파로 보고, 그리고 김종인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열받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그러나 저러나 안철수가 단일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잖아요.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나가가지고도 지금 안철수한테 버리장머리도 없는 놈이 당신 말이야 한국을 떠나 김종인 할아버지 당신 말이야. 어? 그렇게 우리가 이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하냐? 이번에 이긴 거에 대해서 1등 공신은 사람을 따지면 안철수가 과거의 경험을 다 살려서 따로따로 했더니 결국 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이기든지 난 무조건 한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할 망정 말이지. 안철수를 말이지. 지금도 계속 공개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또 우리 교수님 쪽으로 내가 또 쓴소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냐면 헌법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예? 주사파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부인하고 하는데 그냥 뭐 대학 강당에서 뭐 저 분필 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헌법학자들에 대해서 좀 쓴소리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네. 자아 비판 시간입니까? 동료들에 대하여. 예? 지금 뭐 네. 이게 헌법 문제는 네. 참 이게 헌법 교수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잘 안 내려고 합니다. 왜 안 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김정은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김정은한테 무섭지가 않죠. 근데 왜 다른 분한테 좀 어려움을 당할까봐. 다른 분한테? 또 이제 아니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제가요 핵심적 말씀 네, 해달라고 이렇게 드릴게요. 예. 마누라가 무서워가지고. 마누라보다도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세면 네. 예컨대 그 밥자리를 잃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참 밥자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압력 놓고 세무조사하고 네. 자녀들까지도 네. 피해보고. 약점 파헤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대학 교수도 예컨대 그렇게 뭐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 국가라고 우리가 딱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표현의 자유도 상당히 지금 제한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각종 왜곡 5.18도 왜곡 금지, 4.3도 네. 왜곡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말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대북 전단도 이제 금지하고 있고. 그렇지.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지금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저희 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교수님들이 근데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튼 뭐 또 이 아까 이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지만 헌법도 이긴 자가 헌법 해석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바뀌면요. 네. 바뀌면 막 일어납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헌법 교수 중에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참 구하기 쉬웠어요.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갔습니다. 저는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문을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제가 반대하는 그 입장에 섰었는데 대다수가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지 쪽에 쓰니까 학자들도 다 거기에 씁니다. 기가 막히네. 네. 저는 뭐 그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교수들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훌륭한 분도 많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대쪽 가정 교수들이 정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 과정 중에서 친일파 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지고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서면 뭐 학자든 정치인이든 지도자든 주사파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안치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정강훈 목사가 용납 안 할 겁니다. 가만 안 둡니다. 이제 앞두어 보세요. 주사파만 무서워요? 주사파만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더 무서워요. 정강훈 목사 안 무서워요? 가만 안 둡니다. 두고 보세요. 헌법을 부인한 편에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단물 빨아먹는 놈들 내가 가만 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들 자세를 똑바로 취하시고 수없는 법조인들, 변호사들 뭐 3만 명, 4만 명 뭐합니까 도대체 법조인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올라타서 한 세상 잘 살았잖아요. 당신들은. 예? 판사도 해먹고 말이야. 검사도 해먹고 말이야. 한 세상. 지금도 말이야. 대한민국 경제적인 충돌에서 일어나는 그 변론하면서 돈 엄청 벌잖아요. 당신들. 누구 때문에 벌어요? 대한민국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오대로퍼 뭐 김현장 뭐 광장 무슨 뭐 태평양 뭐 합니까 도대체가 그 사람들 뭐 합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졌는데 뭐 합니까 도대체가? 적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지금도 안 늦습니다. 또 국민들이 지금 돌아왔어요. 70% 돌아왔으니까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법조인들 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이 말만 해 주십시오. 주사파는 안 된다. 주사파는 대한민국에서 손 떼라. 이것 정도는 법조인들이 정리를 해줘야 일선에서 운동하는 나 같은 이런 그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변 보십시오. 민변 좀 더 닮으세요. 민변 애들 좀 흉내 좀 내십시오. 갑자기 내가 또 교수님 쪽으로 쓴소리를 했는데 김학성을 닮으십시오. 김학성을. 김학성 교수님 말이야. 원로 교수님이 돼가지고 은퇴하시고 지금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마누라가 없어요. 뭐 아파트가 없어요. 뭐 없어요. 근데 욕 이제 먹기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욕 더 먹을 겁니다. 그러나 욕을 먹어야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또 국민들이 또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 크게 생각하셔서 끝까지 분투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말 심각한 주제거든요. 이런 주제들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계속 토크를 진행해서 아마 운동은 저희들이 했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이 모든 학문, 이론 이것은 우리 교수님이 다 해내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마당에 이렇게 일선의 방송에 제가요 이제 장군들이라든지요 우파 장군들이에요. 우파 장군들 또 우파 학자들 너하러 TV 와서 대학 교수들 있잖아요. 그 신학대학 교수들 그것도 한번 여기 저하고 토크 한번 해달라니까요.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우파라 그래요. 이야 참 웃기는데 우리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큰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발언 또 한번.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현재 변호사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현 정부는 예컨대 백신을 맞았다. 네. 그 대선을 앞두고 예컨대 좀 백신을 맞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네. 하는데 사실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이 표를 던진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기보다 모든 언론이 얘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반대한 것이죠.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한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국민의힘이 보면 숫자가 적더라도 103석입니다. 맞아요. 103석. 적은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12척 가지고 싸우셨단 말이죠. 맞아요. 103석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 큽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네. 정말로 나라가 바로 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준다면 국민들이 많이 돌아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예컨대 국민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강재 변호사님 마지막 국민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참 주사파들은 어떻게 인간으로 저렇게 창피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말, 미친 소리 그런 걸 저렇게 부끄럽지 않은지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용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곳곳에서 보면은 순간순간 화가 나는 게 이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겁한 성향이 있어요.
막 가슴 속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나 저건 아니지 우리나라 어떻게 흘러왔는데 막 이런 건 강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뭔가를 할 때는 나는 좀 그래 이런 식이고 나서진 않겠어 이제 정맞지 않겠다 좀 조용히 있겠다 이러시거든요. 다 조용히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근데 저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보면 아직 정확히 답은 못 찾았지만 왜냐하면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니까요. 또 광화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와서 외치고 지키시는 우리 국민들이 계시니까 우파 성향은 다 비겁하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 중에 비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이념의 뿌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념이 뿌리 깊이 박혀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피를 흘려가며 이것을 얻고 쟁취하고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파는 어찌 보면 70년간 자본주의에 급성장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풍족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권 사회적 지위로 이권 이런 것을 주로 누려온 우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요. 지금처럼 민주당이나 민주주의는 없어요. 주사파예요, 쟤들은.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은요, 싸우더라도요, 체제를 정복하고 헌법 위반적인 걸로 안 싸웁니다. 단지 평등을 좀 더 강조하느냐,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느냐, 디테일한 정책에 있어서 싸우지 근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닌데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보면요. 민주가 아니에요. 주사파예요.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민주는 없습니다. 주사파가 있을 뿐이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진짜 좀 목소리를 내주는 반대 작용이 같이 있어줘야만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는 이 정도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우파라고 하는 자유우파도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들 또 일반 지도자들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들 계속 이렇게 쭈물쭈물하면 내가 정당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쟤들이 정광훈을 공격하려고 뭐 강화문에 크고 정광훈 집회 그런 말이 나올 때 왜 103석 되는 여의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왜 말을 못합니까? 그게 진짜 그구냐. 저쪽 보십시오. 저쪽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정교조라든지 아니면 또 저쪽 애들은 그런 걸 공격하면요. 정치인들이 그냥 막 난리 납니다. 일어나서. 도대체 우파 정치인들은 뭐 합니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선거하는데 계속 내가 참고 보고 있었는데. 진짜 모욕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계속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윤석열, 뭐 홍준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이런 애매한 자세 취하면 내 정당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새로 만들어서 우리 대통령 후보 따로 내버립니다. 당신들 기대할 수가 없어 말이야. 왜 대한민국 붙잡고 장난치고 당신들 정치 노름하고 앉았냐 말이야.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경고합니다. 99%의 시민단체는 다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가로세로 연구소인지 몇 개 김밥 옆구리 튼 소리 하지 마요. 정신 나가지 말이야. 당신들은 말이야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돈이나 거둘라 그래요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놈들은 내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만 안 둡니다. 내가 법적으로도 가만 안 두고 운동적인 면에서도 내가 가만 안 둡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최후 마지막 해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정광훈 목사님 쓴소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토도 중요하고 애국운동 다 중요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해서 그 대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냐? 8월 15일 날 국민대회를 선포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그때 가봐서 몇 명 모일 거를 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의 앱을 광화문 온 앱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수용해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없어요. 제가 광화문 온 앱 조직을 할 때도 전문가들하고 수도 없이 토론도 하고 시민단체들하고 다 조율하고 이거 외에 다른 그 방법이 있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0만 개의
그 T를 지금 이미 베트남하고 주문 계약해서 5월 중심이면 쏟아져 들어옵니다. 또 국내에서 만든 것은 다음 주부터 보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1000만 장의 T를 입고 우리가 사전 선제적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국가가 다 해체되고 11월 달에 정교조가 나와가지고 체제를 바꾸고 오늘부터 우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간다. 이렇게 하면 문재인하고 짜고 고수업 치기 때문에 문재인은 뭐 경찰 시켜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짜고 고수업 치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런 사태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말이죠. 무슨 한가한 소리 합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헌법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여러분 강화문 온앱에 다 참석해 주시고 저는 강화문 온앱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난 아니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물론 연세 많으신 분 중에서 핸드폰 기능이 온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러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구형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하니까 반드시 이번에 8월 15일을 통하여 제2의 건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짓말하는 놈들, 주사파 쪽에 선 놈들, 가짜 보수 이런 지도자들을 깔끔히 청소해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음 또 방송할 때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변호사님,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